자,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1892년에 태어나서 1927년에 죽었습니다. 대략 이제 35년을 살다가 갔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읽은 요런 두 편의 소설 외에도 많은 이제 소설을 썼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장편을 안 썼다. 혹은 못 썼다라는 거고 단편만 150여 편을 이제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이 좀 못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빈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뿌띠 부르주아다라고 다이도이지 신스케의 반생이라는 이런 글에서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가난하게 살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동경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은 썼지만 그렇고 이제 그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제 그 정신 이상 정신질환으로 조금 그랬었는데 자살했던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가 자기에게도 있지 않나, 그런 징후가 있지 않나라는 공포가 있었던 것 같고 유감스럽게도 이 아쿠다가 르노스케도 이제 30대 중반에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기말적인 정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 작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산문정신 이런 거대한 어떤 소설 장르를 구축하기보다는 굉장히 극적인 단편을 잘 썼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이 무렵에 그렇게 막 장편을 잘 쓰는 작가가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만큼만 써도 되게 잘 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상 여러분, 그 이상이 죽을 때 레몬인지 뭐를 달라고 했던 그 우리의 이상이 굉장히 개천용지개를 이렇게 동경했던 것 같고 그 김윤식 선생님 연구소 어딘가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얘를 계속 따라 해야 되니까 개천용지개를 따라 해야 되는데 얘는 어디 일본 제국의 이 위대한 천재고 이상 자신은 무슨 우거지 쓰레기인데 이 식민지에 뭘 따라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학을 따라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의 완성은 개천용지개의 삶을 카피하는 건데 복사하는 건데 자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 입장에서 자상할 건수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몽골 고대한 막 세기말 정도 데카당스 막 이런 게 있어야 자살인데 마땅히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은 이제 그 연구서였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 그 당시 식민지 젊은 작가들에겐 또 많이 모델이기도 하고 이런 그 아쿠다가 류노스케가 읽은 여러 서유럽 문학들 뭐 톨스토이, 도스옙스키, 보들레르, 니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북유럽에 스트린드베리라고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이런 얘기 많이 쓰는 입센 이런 여러분 작가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막 그런 글들을 그런 작가들 작품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이런 젊은 작가들이 이런 일본 작가들의 독서를 통해서 그대로 그 목록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정신의 식민이라고 그냥 플랜테이션입니다. 이렇게 갖다 심는 건데 그 정신을 또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심게 되는 자발적인 심음을 당하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이제 없었던 이제 역사가 있고요. 근데 그냥 객관화되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읽으면 되게 근데 잘 썼던 것 같더라고요. 몇몇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 저는 새로 읽지는 않았고요.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옥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코입니다. 코 이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재밌게 읽었던 건데 여기 그 스님이 나와요. 스님이 나오는데 스님이 코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이게 밥그릇에 코가 빠질 지경이고 이래가지고 동자승이 옆에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코가 조금 짧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비법이 하나 제안이 됩니다. 그저 끓는 물에 코를 삶아내고 그 삶아낸 코를 다른 사람이 꾹꾹 밟는다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근데 듣기만 해도 되게 소름이 돋는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해가지고 코가 짧아져요. 근데 이 스님이 느껴요. 스님이 젠치 나이구 큰 스님 이름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스님이 코가 짧아졌는데 되게 이상한 건 뭐냐 하면은 더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똑같은 비웃음이라 해도 코가 길었던 옛날과는 그 비웃음의 양상이 어딘지 달랐다. 전에는 저렇게 비웃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대놓고 비웃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뒤에서 막 쑥덕쑥덕 합니다. 스님이 좀 아파지고 몸이 안 좋고 막 이러고 물집이 잡히고 코가 가렵고 부어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옆에서 쑥덕쑥덕 합니다. 억지로 줄였으니까 병이라도 난 게지.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굉장히 또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날 보니까 코가 저절로 다시 길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저는 러시아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골의 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골이라는 작가가 이제 코라는 소설을 쓰는데, 고골은 19세기 전반기의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전신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꼬발류프란 소령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코가 떨어져 나갔더라. 그리고 이러저러한 해프닝이 있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코가 이렇게 슉 돌아와서 원래 다시 자기 코에 자리에 붙어 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거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제 놀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아쿠다가 류노스케의 맹점이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읽은 나생문도 그렇고 덤불숲도 그렇고 전부 다 존재하는 스토리예요. 덤불숲도 100% 자기 창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는 정말로 크게 뭐 하지 않은 스토리죠. 얼마나 흔해 빠진 흉악 범죄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 야사집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자기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작품이고, 좀 전에 이제 고골의 코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은 그루셴카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주인공이 양파 한 뿌리라는 제목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우화인데, 어떤 죄 많은 아줌마가 있었는데 지옥에서 막 허덕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호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녀를 이제 변호하는 거죠. 하느님한테. 제가 그래도 옛날에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적선한 적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그래서 하느님이 그래 해봐라 합니다. 그래서 지옥불에다가 양파 한 뿌리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붙잡고 올라오면 그녀는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면 죽는 건데,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던졌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다른 또 죄인들도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되게 못됐다 했잖아요, 이 아줌마가. 그래서 어디 꺼져 이러고 다치고 싸우고 하는 바람에 양파가 뚝 끊어져서 그녀는 이게 빠졌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그루셴카가 자기를 비유하는 걸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일화인데, 이 아쿠다가와 류노스케가 이 얘기를 가지고 거미줄이라는 제목의 또 조그만 소설을 썼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현대문학에서 나왔습니다. 표제 자체가 거미줄인지 거미집인지인데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하, 이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런 매력적인 이야기를 읽으면 갖고 와서 자기식으로 쓰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스토리는 전부 다 또 짧습니다. 긴 얘기는 또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라든가 참마죽, 이것도 이제 그 우화로서의 그런 게 되게 도드라지는데, 딸기코라는 별명을 가진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참마죽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어떻게 못 먹었던가 이랬는데 어디 딴 데 가서 보니까 모두 다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게사와 모리토라는 얘기도 있죠. 소설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조금 감화된 것 같은데, 게사는 여자고 모리토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게사는 유부녀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불륜인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피학입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가학의 그런 사랑인 것 같고요. 둘이가 이렇게 다분히 변태적인, 도착증적인 그런 사랑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이 모리토가 게사를 죽이기로 했나 봐요. 그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게 시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교가 절망을 낳고 절망이 기교를 낳는다. 이 류노스케는 기교가 도다예요. 그러니까 기교를 어쩌면 너무 부리다 보니까, 기교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큰 규모의 소설을 또 쓰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자살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게 없거든요. 근데 문장도 되게 좋고요. 모리토의 첫말입니다. 남잔데, 벌써 달이 뜨는구나. 평소에는 달이 뜨기를 기다리던 나도 오늘만은 환해지는 달빛이 왠지 두렵다. 지금까지 내가 하룻밤 만에 사라지고 내일부터는 살인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서 있어도 몸이 떨려온다. 이 두 손이 핏물로 뻘겋게 물드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존재로 보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독백이 교차하다가 마지막에 게사, 즉 그 여성 주인공의 말입니다. 그날부터 계속 이어지던 괴로움이 오늘 밤이면 드디어 끝난다고 생각하니 역시 마음이 편안하게 풀어지는 것 같아. 그것을 본다면 남편은 생각하지 말자.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도 해줄 힘이 없어. 오래전부터 나는 단 한 남자밖에 사랑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한 남자가 오늘 밤 나를 죽이러 오는 거야. 이 등잔불 빛조차 그런 나에게는 너무도 밝기만 해. 게다가 그 연인에게 한없이 멸시를 받는 나에게는. 이러고 따옴표가 닫히죠. 한 줄 띄우고요. 줄이 바뀌면서, 계사는 등잔불을 훅
불어 꺼버렸다. 잠시 뒤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덧문을 요는 소리. 그와 함께 엷은 달빛이 비춰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A가 B를 죽이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탐미적이고 이 데카당스한 느낌이 납니다. 데카당스는 퇴폐라고 여러분 번역을 합니다. 이 아쿠다가 르노스크한테 되게 잘 맞는 수식어인 것 같은데요. 이때 퇴폐는 더러운 짓 한다 이런 약간 도덕적 의미하고는 되게 다르고 정치나 뭐 도덕이나 뭐 각종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미에만 봉사한다. 미에만 복무한다. 이런 차원. 이제 미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수적으로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죠. 그 부작용 혹은 진짜 긍정적 부작용으로 때로는 이제 물론 대부분의 부작용은 말 그대로 부작용이지만 부작용으로 부도덕한 행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1차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도리언 그레이 초상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흐 포 라흐 아트 포 아트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이제 요런 여러 모더니즘 그룹들 다다이즘이나 뭐 등등등 그런 그룹들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미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퇴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카당스 그런 거 탐미 이게 이제 그 아쿠다가 르노스크한테는 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